한번 네, 지금 1970년대 정도까지 개화기부터 1970년대 정도까지 현대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80년대 이후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의 그 문학까지 설계하는 시간이 짧아서 한 70년대 정도까지의 문학만 현대시의 흐름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우선 한국 현대문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전통적인 문학 정서, 장식, 장르, 양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서구의 문학 흐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문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가 되는데 서양 문학의 경향이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오거나 서양 문물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전반이 확 바뀌는 그 과정에 국권 상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겪게 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엔터를 한번 쳐보고. 지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양의 문화가 빠르게 조선에 유입되는데 당시 조선에 유입되게 되는데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철도가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경부철도 노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창가는 전통적인 시가 양식, 한국 조선의 시가 양식에다가 서양의 음악을 멜로디를 가져와서 부르는 창가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부, 서울부터 부산까지 철도를 놓고 그 철도를 놓은 것에 대한 노래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를 좀 크게. 지금 경부철도 노래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를 놓고 이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찬양하는 노래인데 일단 글자 수를 보면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7글자 5글자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7글자 5글자 그리고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삼음보라고 하는 전통적인 멜로디 민요 아리랑이라는 노래 알죠? 여러분들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에서 나오는 삼음보의 전통적인 음보에 거기에 아까 지금 나오는 멜로디는 유럽의 서양의 그런 음악을 접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잠깐 보면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있고 섞여 앉았고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기차 안에 그 다음 우리네와 외국인 같이 앉았으니 즉 조선 사람, 외국 사람, 서양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 서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그만큼 철도가 빠르다는 거죠. 새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빠르다고 인식이 됐었는데 새보다 더 빠른.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가 아직 변화하고 있지 않던 18세기까지 거의 변화하고 있지 않던 조선에 들어오면서 서양의 문화가 조선의 모든 부분에서 조선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이때를 우리가 개화기라고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저 최남선 경부철도 노래 엔터에 아닙니다. 최남선 경부철도 노래. 이렇게 아쉽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선이 자생적으로 개화하려는 노력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1910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1945년 광복을 기준으로 해서 1945년 이전의 문학은
개화기부터 1920년대까지 시에서는 창가라고 하는 방금 봤던 광복철도 노래 같은 그런 형식의 노래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그것이 1920년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서구의 시 형태의 영향을 받은 현대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소설에서도 전통적인 고전소설의 양식에서 벗어난 신소설이 개화기 때 등장했다가 유럽의 영향을 받은, 서구의 영향을 받은 현대소설이 본격적으로 이광수의 무정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광수의 무정만 해도 여러분들 소개하다 보면 1시간이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광수의 무정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한국 문학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현대 시 부분의 발전에 대해서만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920년대까지, 개화기부터 1920년대까지 현대 문학, 현대 시, 현대 소설이 빠르게 조선에 유입돼서 발전하기 시작했다가 1930년대, 40년대가 되면 일본이 한국어의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한국 역사 교육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민족 탄압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 문학의 발전에서도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상에 보면 일제의 탄압이 심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본에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초기에는 일본에서 문화 정책이라고 해서 한국의 한국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줬었지만 1930년대, 40년대부터는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조선어 사용은, 한국어 사용은 최대한 못하게 하고 학교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일본식으로, 일본어를 국어로 해서 가르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1945년에 독립을 했는데 문제는 독립을 한 다음에 다시 이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한에는 사회주의, 그리고 남한에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문학 자체가 하나의 문학이 아니라 분단 문학, 나누어진 문학으로. 사실 오늘 이 시간에도 1945년 이후의 문학은 북한 문학에 대해서 소개하기가 어렵고 남한 문학에 대해서 남한 문학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한국 현대 문학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앞서 이야기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개화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현대문학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에 한국 문학이, 현대문학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문인들의 저항, 그래서 민족문학의 형태로 발전하기 해서 조선시대 때 사용되었던 시조 양식을 부흥하는 그런 민족주의 운동도 있었고, 반대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자는 의미에서 서구의 문학 양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이전에 한국 문학이라고 하면 근대화, 가장 중요한 화두가 근대화. 한국이라는 사회가 빠르게 현대 사회에 맞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발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이후에는 독립의 기쁨도 잠시 1945년에 독립한 이후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산가족, 가족들끼리 헤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이제 전쟁 이후의 문학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남한을 기준으로 할 때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노동운동이 강해지면서 저항시, 독재에 대한 저항시의 흐름도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시기별로 주요 작품을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특징하고.
우선 개화기 때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시 양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의 형태, 그래서 신체시라고 부르는데 대표작으로는 지금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 그럼 위에 다음 페이지. 네, 지금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인데 1908년에 쓴 시입니다. 여기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할 때 해는 하늘에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바다. 그러니까 바다가 소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반대로 생각하면 소년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질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앞부분을 잠깐 보면 철썩철썩 척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파도가 바다에서 파도가 부딪히는 그런 소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즉 소년이 젊은 지금은 이제 소년이라고 굳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제 젊은 사람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바다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넓은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 모험 정신 이런 것들을 꿈꾸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시입니다. 특히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문화가 조선에 유입되는 그런 통로로서, 그리고 또 반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의 젊은 사람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그런 통로로서 바다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당시 조선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사회가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서구의 문화를 유입해서 또는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유학을 통해서 외국의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통로로서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신체시입니다. 대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의 시는 아직 전통적인 민요, 가사, 시조 이런 전통 문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최남선 해보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PPT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조선은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발전에서 뒤처져 있었던 국가예요. 그래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제 힘 있는 나라들이, 열강들이죠. 열강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조선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서로 조선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목이 뭐였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 혹시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본 사람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드라마 보세요. 그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를 보면 이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조선은 어떻게 변화하려고 했고, 하지만 그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됐는지, 그런 개화기의 그런 그 모습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1920년대 본격적으로 한국 현대시가 출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벌써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문학이 대부분 나라 잃은 슬픔에 관한 비참함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가 많겠죠. 이상화 빼앗김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시는 빼앗김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번 잠깐 읽어보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김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자, 지금은 남의 땅. 자, 여기에 보면 일본, 조선, 한국 이런 표현은 당연히 나오지 않아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도 검열을 의식해서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선, 일본 이런 표현 없이 비유적으로 지금은 남의 땅.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따뜻한 봄도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보면 국권 회복, 즉 조선의 독립을 다시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가 나와 있어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이 관련된 노래나 시 같은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길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다른 또 작품들을 좀 봐야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그러면 나라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겠죠. 자, 경양식 하프. 경양식. 자, 이 경양식 하프는 당시의 사회주의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조선에 소개가 되면서 조선 문학계에서도 사회주의 문학, 리얼리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치 아래 조선의 독립과 연계지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을 문학으로, 그러니까 강한 정서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시를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오빠, 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저는 이 나라 용감한 청년인 우리 오빠와 핏줄을 같이 한 계집애이고, 즉 오빠는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러 나갔어요. 여동생인 나는 오빠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빠를 걱정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빠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열심히 해나갈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강한 독립에 대한 투쟁, 의지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빠에 대한 그리움, 계급투쟁의 의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카프 계열의 시인들은 남한에선 한동안 언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한 이후에 한동안은 남쪽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대부분의 작가들이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으로 넘어갔고 북한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언급되지 못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다시 이 카프 계열의 문학가들을 한국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여기 소개한 임화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카프, 한국 사회주의 운동 계열의 시인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카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920년대 가장 중요한 시인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용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줄게요. 한용운 작가 들어가 볼까요? 자, 한용운은 1920년대에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조국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사진 보이나요? 오른쪽에 사진? 사진 보여요? 네. 저 사람 직업이 뭘까요? 뭐 하던 사람일까요? 맞아요. 스님이야. 네, 중이야. 네. 머리가 짧은 거 보니까 알겠죠? 머리가 짧은 게 아니라 거의 없죠? 네. 머리를 깎고 스님이에요. 스님이었는데 이 사람은 불교, 부디즘의 스님이었는데 민족 독립운동을 위한 지도자였기도 해요. 투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을 보면 조국을 잃었다. 일본에게 의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없어졌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다. 님은 없어졌다. 뭐 이런 슬픔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님은 떠나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님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스님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독립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던 사람인데 왜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이런 슬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나? 그렇진 않죠.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즉, 사랑하는 나의 님은 떠났지만 다시 그 님은 만날 수 있어요. 즉, 조국을 비록 잠시 잃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잠시 없어졌지만 조선을 다시 독립시키기 위해 독립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 한영훈의 님의 침묵은 다시 아직 안 끝났어요. 한영훈의 님의 침묵은 승려라는 그리고 또 민족 독립운동가였다는 민족 지도자에 같지 않게 지금 보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낸 그런 느낌이 아니면 여성이 남성을 떠나보낸 느낌이에요. 여성이 이 노래를, 이 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즉, 떠난 사람은 남자, 이 시를 말하는 사람은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시 속에서 목소리는 꼭 시인과 동일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별의 아픔, 슬픔을 다룬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